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부결시키자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자,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준비를 했는데요. 비명계도 이재명 방탄에 가세했다,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확실하게 부결시키자. 주목해야 될 의원의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냈었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의 좌장격으로 정말 줄기차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었는데, 근데 어제 등판해서는 두 번째 설명하는 사람으로 나와서는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죠. 자, 서른 의원 아래쪽으로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스틸다운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서른 의원이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전하면서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와 서른 의원 사이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확실하게 오고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전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훈 의원의 발언으로 체포동의안 찬반 토론 자체가 무의미해지면서 토론이 싱겁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의 보도를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어떤 행동이 뭔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서른 의원은 알고 있겠죠. 네, 본인만 아는 거죠. 오찬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찬을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이제 상당 시간 나눴을 텐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지금 어쨌든 야당 탄압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 단결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공통된 그런 공감대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국면을 얼마나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전달을 할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결단 의사를 어느 정도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전략, 그러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본인의 구상 같은 것들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전략이나 뭐 설명에 동의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이제 모종의 대화를 통해서 뭐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 보니 이제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또 공감을 했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을 더 드릴 수 있는데 잠깐만. 그 이낙연계 좌장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당시에 서른 의원이 얼마나 격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었는지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서른 의원의 발언을 조금 더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오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으로 전염되는 건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검찰이 그냥 두지를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당 전체를 공격할 거라고 본 거죠. 자, 저렇게 얘기했던 서른 의원의 태도 변화, 과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김관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금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서른 의원의 이제까지 어떤 태도를 보면 갑자기 저렇게 변화할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는 워낙 변신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일단 5차는 함께 했잖아요. 네. 또 5차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차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기에 서른 의원이 저렇게 태도가 변화됐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부결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겠지만 혹시 부결시키고 나면 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뭐 분리하기 위해서 당 대표를 그만두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내려놓겠다. 이제까지 한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 정도의 얘기는 했어야지,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말들과 모순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뭔가 그게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명분이 저렇게 서른 의원을 갖다가 전신하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뭐 예상. 아니 오고 가서 예상은 아닌데 그 정도 급은 돼야지. 돼야 아무리 된다. 정치이지만 말을 바꾸고 변신을 해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지 대변인님, 네. 서른 의원 보좌관도 하셨잖아요. 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님 잘 아는데요. 네. 서른 의원님 되게 담백합니다. 네. 솔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만 의총에서 부결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했던 것들은 전체 분위기가 지금 이 사자우리의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사자우리에 던져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입장 변화가 아닙니다. 네. 동지적으로 그다음에 야당의 어떤 오랜 원로 의원으로서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이번은 부결해야 된다. 하지만 아마 식사를 하시면서 이 대표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향후에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 지지도 부분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으로써의 어떤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분란이나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정도 수준에서의 얘기가 오간 거지, 뭐 당대표를 내려놓는다, 이 야당 대표 내려놓는 게요 무슨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77.7%의 당원들을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부결 이후에는 뭔가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행동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서른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경쟁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경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두 사람의 오찬을 통해서 한 얘기 중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 절대 당대표나 이런 것을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나름의 출구 전략은 서로 이낙연계와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모종의 협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경기도청 비서실을 포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뭔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갔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를? 아니 찾을까요? 지금 이화영 네. 당시 평화부지사가 그 딱 잘라서 본인 선에서 그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입장이 계속된다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임명한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접촉하고 이런저런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걸 도지사한테 보고 안 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도지사실 당시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최근에 그 특별 접견과 관련해서 여러 회유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이걸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특별 면회도 이제 녹음도 하고 그리고 정성호 접견 논란과 관련해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수사 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 증거 인멸 등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 면회 시에도
녹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별건 수사를 받는 경우 특별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자도 사회 유력층,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말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 중심으로 이 특별 접견을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법무부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면 대화가 나오려 그러면은 대통령 이재명 되면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이러한 접견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점검을 하고 좀 뭔가 제도 보완을 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노약자를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제가 지시해서 실행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특별 면회가 그대로 녹음을 해야 되도록 이미 그건 시행을 해놓은 상태고